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일요일이 아니죠.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올 변동폭은 많이 크지 않았죠. 일주일 동안 많이 크진 않았는데 다들 관망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변동폭이 최근은 그렇게 크지 않고 33,000원, 4,000원, 5,000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차트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주가의 최근 추이가 그렇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해서 댓글들 좀 보고 갈게요. 일단은 TED1402로 청원참여라는 닉네임을 가지시는 분이 TED는 1402로 임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업화 가능성 클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그 밑에 답글을 또 누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한올 웹사이트에 IR 자료가 잘 나와 있다. 1402로 안 한다 그래서 꼭 바토클리마브로 상업화를 할 거니까 1402를 안 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 경영진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문제지 그렇게 뭐 아니면 도다 아니면 흑 아니면 백이다 이런 이분법 논리로 1402를 안 한다 그래서 1402에서 안 한다 그래서 1401 바토클리마브로 승인을 받고 출시를 할 거다라는 얘기는 아닐 수 있다. 섣부르게 넘겨짚으시면 이제 투자 판단 하실 때 좀 더 한 주 살 거 무리하게 빚내서 10주를 사시거나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래도 주주님을 청원 참여님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객관적인 팩트, 사실을 전달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1402를 안 한다 그래서 1401로 할 수도 있죠.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객관적인 얘기는 아니다. 그냥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분위기를 한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콩왕킹님께서 또 슈퍼챗 7,500원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주 보내주시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해가 풀렸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닉네임이 이제 실명이셔서 제가 따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FDA 라벨링 하는 게 무슨 말인가요? 하셨는데 그 밑에 답글을 너무 잘 달아주셨어요. 일단은 라벨링이라는 게 뭐냐면 라벨링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인데 코도 막히고 열도 난다. 근데 해열제 약을 먹었는데 해열제 약이 먹다 보니까 코 막힘도 좀 개선이 돼요. 그러면 일단은 해열제 약물로 주요 약물로 승인을 해놓고 이거는 코 막힌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열은 없는데 코만 막힌 환자들한테는 이 약을 못 써요. 근데 열이 있는데 코도 막힐 것 같은 환자나 코가 막힌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조건 같은 걸 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약은 예를 들어 이제 한올 입장에서 보면 간단히 설명만 드릴게요. 그레이브스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TED 질환이 의심되거나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면 그레이브스병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TED 질환이 이제 의심이 되거나 앓고 있는 환자라면 이때는 만약에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승인된다면 아이메로를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주요 목적이고 그 다음 이제 TED 질환까지 의심이 되면 두 마리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약이 아이메로입니다 라고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그레이브스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TED도 가지고 있다. 인데 여기다가 태페자를 투여를 한다. TED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의사가 없겠죠. 이럴 의사 없다. 왜? 아이메로가 승인이 돼 있으면. 둘 다 잡을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굳이 TED 따로 그레이브스병 따로 처방을 안 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라는 조건 하에 TED 질환이 의심되거나 TED 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환자들은 아이메로를 처방을 함으로써 그레이브스병과 TED를 둘 다 잡거나 예방할 수 있는 TED를 잡거나 TED를 추가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라벨링이 이제 허가가 되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레이브스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TED만 앓고 있다. 이 환자는 일단 앞에 그레이브스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라는 조건에서 그레이브스병이 없다는 조건이니까 이미 이 앞에 있는 조건이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면 아이메로 처방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처방을 받을 수 있을까요? TED로 아이메로를 임상을 진행한 후에 성공해서 FDA 승인을 받으면 처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라벨링이 붙어있다 그래서 TED를 앓고 있는 환자한테 이걸 바로 처방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레이브스병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요. 그레이브스병으로 주된 질환이 그레이브스병으로 FDA 승인을 받았으면 라벨링을 통한 TED 질환 의심 환자나 TED 질환이 발병할 것 같은 이미 앓고 있는 환자들까지 처방이 가능한 거고, 근데 그레이브스병이 없는데 TED만 앓고 있다. 근데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라벨링이 있다 그래서 그럼 이 약도 들 수 있으니까 넣어보세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메로프로바트로 다시 임상을 진행을 해서 성공을 해야 돼요. 바토클리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토클리맙에서 만약에 임상을 성공했다 그래서 같은 기전이라 그래서 아이메로프로바트 약이 FDA로 바로 라벨이 인정이 돼서 또 처방이 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TED로 바토로 승인을 받고 처방을 하고 있는데 같은 기전인 아이메로가 TED로 라벨링 될 수 있을까? 이거는 같은 기전이지만 다른 물질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FDA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될 거예요. 이거는 좀 어렵고요. 일단 TED가 주요 질환으로 TED를 타겟을 해서 바토로 승인을 받으면 바토만 처방할 수 있고, 아이메로로 또 처방을 할 거면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MG도 마찬가지잖아요. MG도 바토 지금 임상 3상 다 성공해놓고 지금 아이메로로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벨링이라는 게 좀 이제 기존 승인된 치료제의 부가적인 서비스 같은 느낌인 거지, 부가적인 서비스가 주객이 전도돼서 부가적인 서비스만 받고 주요 메인은 안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식당에서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는 안 먹고 김치만 먹고 나는 김치만 먹었으니까 돈 안 낼게요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음식은 안 시키고 김치만 시킨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댓글 너무 잘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신 대답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참 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의 질문 수준이나 아니면 뭐 질문 쉬운 질문이나 뭐 어려운 질문이나 할 거 없이 다 해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면 되니까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그런 실력이나 아니면 이런 공부량, 깊이 같은 것들이 꽤 높아요. 제 채널의 댓글들이 보면 일부 종목 토론방보단 차라리 여기서 종목 토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이버 종토방 가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이 간간히 넋구리 뭐 심심풀이로 보시면서 넋구리 여기 있네. 예, 여기 있네요. 하나공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네이버 종토방 재미로 보는 편인데 넋굴리 홍보하시는 팬분들도 가끔 보입니다. 너무 감사한데 안 보셔도 됩니다. 예. 네이버 종토방 제발 보지 마세요. 예, 거기 봐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 옛날에 주식 처음 투자할 때는 거기 많이 갔거든요. 심심해서. 근데 뭐 가면 기분 좋고 불안해지고 왔다 갔다만 하고 팩트가 검증이 안 되니까 본인이 찾아서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팩트가 검증이 안 되니까 옛날에 저도 많이 가서 휘둘렸는데 지금 아예 안 가요. 아예 궁금하지도 않아요. 거기 가면 뭐 똑같은 얘기 다 비슷한 얘기하고 뭐 다 그런 얘기들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갖고, 뭐, 시간 되시는 분들 재미삼아 보는 거? 전 그것도 비추입니다.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짱이라는 분이 존슨앤존슨에서 이뮤노반트 인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MG나 겹치는 거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안 겹치는 것 같아서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글쎄요. 존슨앤존슨이 지금 이미 이마비라는 약물 이름으로 MG 중증근무력증에 대해서 FDA 승인을 받고 약을 출시 중인데, 오늘 존슨앤존슨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마비에 대한 얘기는 실적 발표 자료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았을 테니까 최근에 승인받아서
않는 것 같은데 향후 매출 추이를 좀 봐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존슨앤존슨의 MG 중증건물염증 FcRn 저해제로 이제 승인을 받은 게 왜 매출 추이를 제가 보려고 그러냐면 IV 지형이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매출 자리를 잡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제넥스의 물량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아제넥스보다는 데이터가 좀 더 좋게 나온 것 같거든요. 존슨앤존슨 데이터가. 그래서 아제넥스의 물량을 그러니까 매출을 존슨앤존슨이 얼마나 가져올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존슨앤존슨이 아제넥스의 매출 일부를 좀 가져오게 된다면 이거는 이제 의사들이 본인이 처방했던 약을 뒤로 한 채 다른 약을 처방하고 있다.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데이터가 좋은 약물이 있다면 의사들은 충분히 바꿀 의향이 있다. 라고 생각으로 그런 근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뮤노반트가 중증근무력증으로 MG로 아이메로프로바트로 승인을 받으면 그때도 이뮤노반트 데이터가 더 좋으면 의사들이 이뮤노반트 약으로 또 갈아탈 수도 있다. 이런 증거로 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에 이마비 내용이 좀 있으면 좀 보려고 했더니 이마비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받고 존슨앤존슨이 이뮤노반트를 인수한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죠.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FcRn 저해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미 다른 FcRn 저해제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기업의 리스크 면에서는 좀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돈으로 유망한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져와서 리스크 분배도 하고 성공 가능성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뭐 높일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존슨앤존슨이 이미 약을 가지고 있는데 경쟁 약물을 또 흡수한다?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존슨앤존슨이 우리 FcRn 저해제 다 우리가 먹을 거야 하면서 이제 가져가면 모를까. 과연 그런 생각으로 리스크를 떠안고 갈지까지는 제 머릿속 판단에는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상 감사합니다. 엄민용님이 한 번씩 언급하던데 많은 공부가 되네요. 열정을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돌스라는 분이 계속 머리에 때려박아 주시니 태페자, TED 등 뭔 말인지 몰랐는데 조금 이해가 가네요.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에 쇼크를 대비해 시드 절반은 남겨두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뿌잉뿌잉 하셨는데 쇼크를 대비해서 시드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참을성이 있는 투자자이시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시장에 제 돈이 다 들어가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라서 저는 시드를 남겨놓을 수 있는 성격이 못 되는 것 같고요. 그런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에 박수를 드리고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잔바람에 안 흔들리셨으면 좋겠고 다른 종목에 또 내동매매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시드 갖고 계시는 분들이 특징이 이거 사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다른 종목 보여서 다른 종목 샀다가 손절치고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튼 그런 거 조심하시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최근에 오늘 8시 마감 때 무슨 일 있었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마감 때 뭐 한 몇만 주 나온 거 봤거든. 몇만 주인가? 뭐 몇만 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물량이 많이 나온 걸 봤거든요. 장마감 때 그런 물량이 나오는 게 사실 모르겠어요. 신용 물량이 좀 빠진 건지 아니면 뭐 본인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급하게 매도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매도를 한 건지 뭐 개인 간의 거래일 확률이 좀 높은데 아무튼 뭐 밑에서 받쳐주는 장중이 아니어서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 물량이 없었을 거니까 그런 조그만한 매도에도 장이 팍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아니면 뭐 내일 좀 이 정도 물량 가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물량은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뮤노반트가 만약에 오늘 많이 빠졌으면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더 찾아봐야 될 텐데 지금 이뮤노반트가 하나도 안 빠졌거든요. 그렇다고 한올만의 이슈가 있냐? 뭐 한올만의 이슈는 더 없죠. 지금 뭐 기사 난 것도 없고 홈페이지 조용하고요.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ABL 바이오라고 다른 회사 이름인데 닉네임으로 쓰고 계시는 주주님이신가 봐요. ABL 바이오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10,000원을 또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콩왕킹님과 ABL 바이오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꾸준히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으로 또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하다가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변동폭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장에서 좀 신용 물량도 좀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신용 물량들이 많이 좀 출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거 보면 단단히 매수 밑에서 받쳐주는 매수 물량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떨어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밑골이 달면서 올라오기도 하고 주가가 잘 안 떨어지기도 하고요. 하는 거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이미 많이 나와서 뭐 지금 35,000원대를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다들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망, TED가 어떻게 될지 관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은 고평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고평가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평가면 불확실성이 있으면 상당히 주가가 변동폭이 심해지거든요. 지금 한우를 끽해봤자 1, 2% 왔다 갔다 하는 거, 주식시장에서 1, 2%면 뭐 변동성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계속 지금 며칠간, 몇십일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가격 조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기간 조정의 기간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고 TED 결과를 다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그 와중에 모을 사람들은 열심히 모으고 있는 것 같고요. 팔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이 팔지는 않는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관망세다 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그 에이프릴 바이오와 그 한올바이오 파마의 그 리포트 어디 한국투자증권이었나? 거기 애널리스트 분께서 또 리포트를 작성해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죠? 예, 주주분들이시니까 한올바이오 파마 공지사항 2025년 8월 12일 날 올라온 공지사항인데 이거를 한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쯤 돼서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주가가 지금 매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다는 느낌을 들 정도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한올은 기간 조정 면에서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 주주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게 진짜인지 한올바이오 파마의 약물의 안정성이 그렇게 보장이 안 됐는지 거기 레포트에서 무슨 내용이 언급됐었냐면 그 한올바이오 파마의 약물은 안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FDA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FDA에 승인을 제출할 정도의 안정성은 확보하지 못할 거다 라고 레포트가 나왔었고요. 그거에 대한 한올바이오 파마 회사에서 바로 이제 반박문 비슷하게 이제 입장을 냈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를 좀 해보고 지금쯤 와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한올바이오 파마의 향후 주가 추이나 아니면 향후 리스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나 앞으로의 투자 철학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밤늦게 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뭐 팩트도 있지만 제 추정도 있고요. 제 생각도 있고 제 느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 영상과 제 느낌과 제 생각이나 제 추정을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 분명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 돈을 지켜드리진 못합니다. 뭐 제 사이트나 아니면 제 인사이트나 아니면 뭐 저의 아이디어나 이런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받아들이는 건 이제 본인 능력이시겠지만 온전히 저만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 제가 뭐라고 저만 믿고 투자를 하시겠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신뢰감 있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신뢰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주식 가격을 알고 투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주식 가격을 모르고 투자를 하고요. 아무리 펀드 매니저다 뭐 30년간 투자를 했다고 해도 향후 10년 후에 그 회사의 미래를 확실히 알고 난 100% 이 회사의 미래를 알고 있다라는 예언가를 가지신 분들은 다 사기꾼이니까 절대 믿지 마시고요. 어디 리딩방에서도 이 종목 하면 10% 이상 갑니다. 손절은 이 정도입니다. 사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미래를 본다고 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의 그 유튜브 구독을 누르시는 분들은 그런 리딩방이나 절대 리딩 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뭐 그 사람 생각에 동의해서 본인이 산 거면 모를까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가는 건 절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이거 과거 기사라서 뭐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특히 그레이브스병 환자 중 약 30%는 갑상선 암병증을 함께 알고 있으며 두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항갑상선제 ATD와 스테로이드를 병용할 경우 부작용이 겹치거나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치료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 갑상선 암병증을 단독으로 타깃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뭐 에이프릴 바이오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태피자도 마찬가지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옵션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이뮤노반트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갑상선 암병증을 단독으로 타깃하면 그레이브스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은 항갑상선제도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항갑상선제도 먹고 갑상선 암병증 치료제도 먹어야 되는데, 이 둘을 같이 병행할 경우 스테로이드성 약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부작용이 겹치거나 약물 상호작용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관리가 힘들대요. 그러니까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약은 이뮤노반트 약이 유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현재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에 대한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올해 말 탑라인 결과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여기가 중요해요. 앞서 진행된 바토클리맙의 중증 근무력증 임상 3상에서 알부민 감소를 포함한 이상 반응으로 인해 약물 투여를 중단한 사례는 매우 적었으며, 바토클리맙 고용량에서 5.3%, 저용량에서 3.8%, 위약군에서 3.6%, 위약군이나 저용량이나 고용량이나 몇 프로 차이 안 나죠? 투약 용량을 조절한 사례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알부민 감소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서 투약 용량을 조절해야 할 정도로의 부작용이 바토클리맙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이 TED 환자에서 콜레스테롤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만 MG 증증 근무력증에서 봤을 때는 투약 용량을 조절한 사례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FDA에 승인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그럴 상황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또 하냐면, 방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려요.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종목, 나스닥이 지금 엊그제 월요일, 금요일이었나요? 폭락한 적 있었잖아요. 3% 이상. 그거 아시나요? 나스닥이 올해 3% 이상 폭락한 적이 한 3-4번 돼요. 사람들 다 까먹고 있잖아요. 그죠? 나스닥은 다시 사상 최고치를 막 경신을 하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나? 라고 까먹습니다. 근데 올해만 봐도 나스닥이 3-4% 하락한 게 한 3-4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까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도 까먹고, 당장의 주가 흔들림에 또 흔들리고, 투자 철학이, 본인이 산 거는 미래 5년 후, 6년 후의 기업 가치를 보고 샀는데 3달 후에 주식 가격이 떨어져서 손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매수할 때는 5년 후를 보고, 매도할 때는 당시 주식 가격의 퍼센트만 보고 매도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오를 때 또 마찬가지예요. 매수를 할 때는 3년 뒤의 가치를, 5년 뒤의 가치를 보고 매수를 했지만, 매도할 때는 20% 올랐다고 매도를 하고 그렇죠. 이게 사람 투자 철학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건 제 투자 철학이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에이프릴 바이오와, 제가 에이프릴 바이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도 충분히 데이터가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질병 확장도 하고 있고, 기업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서, 매수 매도 하실 때, 이게 고평가 저평가지, 저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종목,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에이프릴 바이오도 좋은 회사 같아요. 근데 이제 한올바이오파마의 안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한 그 레포트가 있었는데, 그 레포트에 대한 반박을 한올바이오파마 회사 측에서 바로 했고, 그런 리스크는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로이반트 CEO가 어떤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한 거는, TED 환자 모집은 이미 다 끝났다고 말을 진작에 했고요. 당연히 끝났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고, 환자 모집이 끝났다는 거는 환자 투여들이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성에 문제가 돼서 환자들이 투여를 못하거나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좀 집어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에 지금 비교를 해볼 게 뭐냐면,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것들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시장 분위기는 한올 측 회사만 보면 관망세가 짙다. 좀 이렇게 보이고요. 관망세가 좀 짙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하방 리스크를 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하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는 단연 TED 임상 실패죠. 임상 실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유효성은 입증이 됐으나
태페자와의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태페자와의 비교. 데이터 비교를 해야 됩니다. 태페자보다 데이터가 월등히 안 좋은 경우, 이거는 이제 유효성이 입증이 되더라도 임상 실패다에 준한다. 왜냐? 상업화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업화 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에 태페자보다 데이터가 월등히 안 좋다. 그러면 상업화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한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은 일본 기술 수출에 대한 얘기가 좀 막힐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뭐 계약금이나 로열티나 마일스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옅어지게 되는 거고, 바토클리맙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은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리스크 생각 안 하실 수는 없죠. 생각해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데 리스크 생각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난 좋은 것만 보고 투자한다는, 그러면 이제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방 리스크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방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 TED 임상에서 태페자에게 밀린다 하는 거는 객관적인 데이터 면에서 밀려버리면 부작용 면에서 아무리 우월하다고 해도 의사들이 처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환자한테 효과가 별로 없는데 뭐하러 처방을 하겠어요. 처방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방 리스크를 이겨낼 수 있는 투자 마인드는 뭐냐? 우리의 투자는 2026년, 2027년 당장에 1, 2년만 보는 게 아니고, 아이메로프루바트가 그레이브스병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 저는 들고 갈 생각입니다. 최대한. 물론 제가 개인적인 뭐 사유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주식을 매도할 일이, 돈이 필요해서 한올바이오파마의 펀더멘털과는 상관없이 제가 인생 살면서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주식을 매도할 상황이면 예외가 되겠지만, 그럴 돈이 생길 일이 없다면 저는 최대한 그레이브스병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좀 한올바이오파마를 들고 갈 생각이고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만약에 너무 갑자기 고평가가 돼서 일부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팔겠죠. 예, 저도 당연히 팔 거고. 근데 그때는 다는 안 팔죠. 그때는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일부 저평가되는 회사들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그레이브스병을 허가를 받을 때까지 들고 갈 생각이고, 당장에 1, 2년만 보는 건 아니라서 저는 이런 투자 마인드라면, 투자 철학이라면, 저는 만약에 TED가 실패하고 주가 하락이 동반된다면 추가 매수 기회로 삼고 또 천천히 주식 수를 늘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만약에 뭐 나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면 또 1, 2년 하락한 상태에서 또 횡보를 할 텐데 나는 그럴 바엔 다른 종목 들어갈래 하시는 분들은 가셔야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글쎄요, 저는 다른 종목도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사고 다른 종목도 살 거거든요. 네,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파는 기술이라고. 저는 계속 살 겁니다. 그래서 굳이 한올을 팔고 다른 종목을 더 산다는 전 안 할 것 같고, 한올도 떨어지고 하면 떨어진 가격에 더 사면 되고 다른 종목도 더 사면 되죠. 뭐 물론 주식 수를 10주 살 거를 2주, 3주밖에 못 늘리겠지만 다른 종목 투자하느라고, 만약에 한올에 몰빵을 해서 사면 10주 살 거를 다른 종목까지 분산해서 사면 2주, 3주 사겠지만 전 제 포트폴리오에 리스크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주식도 꾸준히 잘 모아가면서 한올도 꾸준히 살 겁니다. 대신 시장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아이메로프루바트에 대한 그레이브스병 허가가 날 때까지. 그래서 TED의 급락의 기회를 저는 매수 기회로 보는 건 투자 마인드나 투자 철학에 대한 시야가 그만큼 길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갖고 투자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리스크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뭐 그때 당시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파셔야겠죠. 예, 뭐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근데 이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증권사에서는 이제 이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를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다기보단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망세가 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회사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TED가 그러니까 성공을 하더라도 상업화를 안 할 수도 있다.
이것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패를 했고 상업화를 안 하나, 성공을 하고 상업화를 안 하나, 상업화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그 부작용에 대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상업화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서 관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오히려, 그러니까 TD 상업화 거부? 뭐 거부라 할까요? 거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거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상업화를 안 한다고 결정하면 지금까지 상업화를 할까 말까 고민했던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됐다고 보고 다음 모멘텀인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TED 상업화를 안 한다고 하면 뭐 실패든 성공이든 상업화 안 한다고 하면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이제 기대감, 내년부터 임상 발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에 오히려 하락을 기회로 기관 투자자들은 그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상황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기간 조정도 하고 좀 지루한 장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처음에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내가 왜 샀지를 항상 판단을 하시고, 내가 왜 샀지라는 질문을 통해서 나는 2년 동안 주가 오를 거라고 봤는데 2년간 안 오르네. 그러면 3년 더 기다려볼까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래, 난 2년간 기다리기로 했는데 2년간 안 됐으면 나는 팔 거다 하고 파시든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요. 근데 본인이 처음에 왜 샀는지를 좀 떠올려 보시면 좀 장기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왜 샀는지에 대한 식견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대한 철학이나 아니면 펀더멘털이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집중을 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아이메로 프루바트가 아닌 바토클리맙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가 바토클리맙이 엎어졌다. 그럼 이제 본인의 투자 포인트가 하나 더 꺾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이제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긴 시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TED가 실패를 하고 급락을 한다면 전 좀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상업한다 그러면 뭐 더 할 나위 없죠. 그때는 뭐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버티고 계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함에 있어서 왜 샀는지, 본인이 하늘바이오파마를 왜 들고 있는지, 왜 모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시기열을 얼마나 두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TED가 실패를 한다고 해도 그런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무서움 때문에 던지는 일은, 갑자기 팔아버리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그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발표, 탑라인 결과 발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내후년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뭐 회사 측에서는 내년 목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켜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숨어있는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그 파킨슨병도 지금 임상을 진행을 좀 뭐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는 않지만, 파이프라인이 파킨슨병도 있다. 임상 1상 잘 넘겼다. 이제 임상 2상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하기 때문에, 뭐 아이메로 프루바트라는 투자 포인트와 함께 TED 바토클리맙 투자 포인트가 좀 손실이 되더라도 아이메로 프루바트라는 투자 포인트와 함께 그런 포인트들도 있다라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빠진다고 갑자기 그날 팔아버리면 너무 내동매매에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철학 잘 유지해 가시면서 내가 왜 샀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내가 처음에 왜 이 회사를 왜 샀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외국인들 기관들이 수급이 많이 빠질 대로 빠져서 더 나올 수급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지금 신용 물량도 많이 좀 엊그제 빠져나간 것도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기관도 지금 연기금이 역대급으로 많이 팔아서 한올 지분이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내년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조정 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바이오 분위기가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AI에 대한 거품론이 나오면서 일부 AI 회사들이 조정이 조금 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갈지 좀 보면 지금까지 불확실성 때문에 바이오주들도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형 제약사들이 미국에 투자도 하고 약가도 많이 낮추고 있고 하면서 트럼프 약가이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데 그런 시간에 바이오로 수급이 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수급이 쏠린 게 좀 해소가 되면 다음 순서가 또 바이오가 되는 날이 또 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최근에 바이오주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서 조정장을 겪고 있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쉽게 뭐 급락을 맛보거나 뭐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일단 저희는 TED에 대한 결과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섣불리 너무 희망 회로만 돌리시다가는 또 사람이 100만원 투자할 거 빚내서 500만원 투자해버리고 막 그런 B2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B2는 또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배 먹을 거 2배 먹고 팔 수 있는 상황이 B2 투자자분들이기 때문에 B2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B2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최대한 다른 종목들도 갖고 계신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좋은 종목들 분산 투자 잘 하시면서 너무 그 TED 상업화 성공에 이건 꼭 되어야만 해 마인드로, 이건 꼭 되어야만 해, 안 그럼 내 인생 망가져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런 조정장에서도 좀 보수적, 뭐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본인들의 그릇이 넘치도록 투자를 해버리면 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럴 때 조정장일수록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꾸준히 모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신다면 어떨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잘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누구의 말도 참고만 하실 뿐이지 믿고 그 사람을 따라가거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믿고 투자하시는 분이 되시면 안 돼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오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뭐 워낙 투자 선배님들 많아서 제 얘기가 좀 이렇게 너무 시덥잖은 얘기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너구리 유튜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만 좀 받아들여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영상 올려서 알림 뜨신 분들 너무 죄송스럽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시는 분들 꼭 눌러주시고, 댓글 감사합니다 라는 한마디도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댓글 꼭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슈퍼챗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슈퍼챗은 언제든지 저는 환영이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시간이 될 때 다음 영상에서 좋은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